자, 이번 주 그할 리뷰는요, 1337회네요. 자백 속의 음모, 파주 연쇄살인 사건의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그날도 어김없이 반려견들과 공릉천이란 곳을 찾아간 여성이 있습니다. 그날 반려견 중 한 마리가 공릉천 근처 풀숲에서 뭘 물고 나왔나봐요.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었대요. 자, 그분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목하게 조금 그릇 모양. 이제 저는 뭐 사람뼈를 본 적이 없지만 골반뼈라고 생각되는 그 정도였어요. 마치 사람의 골반뼈가 무언가로 절단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했어요. 큰 뼈였는데요. 보니까 또 깨진 뼈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경찰에. 파출소에서 저한테 진짜 여기까지 시체가 내려올 일이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경찰의 대응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게 뭐야? 뼈를 신고했는데 왜... 씨발 뭐해? 시작부터 지랄이네요, 사건이. 최저기온이 영하 11도 아래로 내려갔던 지난 1월 6일, 경찰 역시 그 비밀을 찾기 위해 공릉천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경찰 병력을 추위 속 내내 세워둔 이는 현장 검증을 위해 검찰과 함께 공릉천을 찾은 이기영이란 새끼였어요. 예, 이기영 사건입니다, 이거. 검거된 지 13일째인 그는 망설임 없이 광릉천 상가로 내려가더니 마치 기억을 떠올리기라도 하듯 주변을 찬찬히 둘러봤습니다. 이기영이 멈춰선 곳은 북한의 침공을 막기 위해 설치된 대전차 방어시설물, 이른바 탱크 저지선이 위치한 자리였어요. 네, 여긴데 이 사건이 유명한 이유가 2022년 말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즘은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힘든 환경이에요. CCTV 블랙박스 너무 많아. 그리고 사람들도 막 서로서로 너무 의심하고 조심성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연쇄살인 자체가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 근데 2022년 말, 2023 초 이때 사건이라니까. 그래서 더 충격적인 거예요. 이건 2000년대까지나 있던 일이었어, 우리나라에서는. 연쇄살인 사건이. 계속 내용 봅시다. 지난해 여름 이곳에 남모를 비밀을 묻었다는 이기영. 그가 오랜 시간 간직해온 비밀은 동거녀 최서연 씨의 죽음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동거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이기영. 그는 동거녀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공릉천을 지목했습니다. 이기영의 자백이 있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던 동거녀의 죽음. 사망 이후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서연 씨를 찾는 실종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대요. 어렵게 동거녀 최서연 씨의 지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 씨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가족처럼 느꼈던 서연 씨 앞에 이기영이라는 악연이 등장한 게 지난 2021년 말부터였다고 합니다. 이기영을 만나고 한 1년 만에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 2021년 12월 이기영 제안으로 일을 그만뒀다는 최서연 씨.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결혼식을 대신해 수중 웨딩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기영과 동거를 한 뒤로 만나거나 통화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서연 씨. 종종 그녀가 보내주는 동영상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에요. 좀 고립시킨 것 같네. 우리가 연락하면 둘이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눈치 보면서 실제로 통화를 한 게 생일 때, 그때가 작년 6월 초지. 그니까 가까운 지인들과 서연 씨의 죽음을 눈치채지 못했던 이유. 사건이 있었다는 지난해 8월에도 서연 씨가 문자를 보내왔었고, 이게 이기영이 직접 썼나 보다. 얼마 뒤엔 이기영과 직접 통화한 일도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또 있네요. 여보세요? 아,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기영이에요. 아, 예. 혹시 거기 갔나 해가지고 지금 서연이가 제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요. 전화도 저랑 안 해요. 제가 전화해도 받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일부러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전화를. 예. 본인이 그냥 이제 연락 끊겠다고 정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퉜어요? 그런 건 없어요. 싸울 일이 어디 있어요. 서연이 좋은 애니까 잘 좀 부탁드려요. 행복하게 해줘야죠.
통화 안 되더라도 문자라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가 문자라도 하려고 연락해 놓겠습니다. 이 새끼 뭐야, 이 씨발 새끼가 지금 눈이 왜 이렇게 가늘져? 이 안경 때문에 눈이 더 작아 보일 텐데 안 그래도. 그리고 보면은 이 새끼가 생긴 게 코가 좀 큽니다. 안경도 이따위래 가지고 얘가 지금 패션 센스가 뒤지게 없는 새끼인 게 보세요. 이 안경 그리고 이 코까지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삐에로 코주부 그 벌칙 안경 느낌이에요. 지금 이 안경이랑 코가 하나로 합쳐진 것 같은 느낌. 이 새끼가 이거 안 되겠네. 관상부터가. 자, 계속 봅시다. 이사를 가서 바쁘다는 문자도, 서현 씨를 걱정하며 걸려온 이기영의 전화도, 알고 보니 모두 서현 씨 사망 이후에 이뤄진 일들이었습니다. 무려 4개월 넘게 이어졌던 이기영의 1인 2역 연기. 하지만 거짓은 영원할 수가 없죠.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한 교차로 지난해 12월 20일 밤 10시 무렵 이곳을 향해 빠르게 달려오던 흰색 SUV 차 한 대가 있었는데 교차로에 진입한 뒤에야 뒤늦게 급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게 그 차네요. 사고가 난 건가? 사고 났네. 택시랑 사고가 났어요. 사고 유발 차량을 운전한 이는 음주 상태였던 이기영입니다.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했어요. 아, 그래서 죽였나 보다. 집에 데려가서. 이 새끼 뭐 사이코패스냐? 이렇게까지 해서 죽여야 될 일이야? 그를 따라간 50대 택시기사는 닷새 뒤 12월 25일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 피해자 택시기사가 장롱 속에 앉은 상태로 발견된 건 맞아요. 그냥 옷으로도 좀 가린 거고 폭행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택시기사 가족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냈던 이기영. 하지만 이걸 수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닷새 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로부터 8시간 뒤 이기영의 집을 찾았던 그의 여자친구에 의해 발견된 택시기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해 여름부터 이 집의 진짜 주인이 행적이 묘연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추궁 끝에 이기영으로부터 집주인이자 동거녀인 최서연 씨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받았어요. 4개월이라는 간격을 두고 벌어진 두 건의 잔인한 살인 범행. 과학수사의 발전으로 좀처럼 듣기 힘들었던 연쇄살인이라는 비보에 사람들 관심이 뜨거웠죠. 그래서 이 사건을 처음에 택시기사 연쇄살인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택시기사가 사망한 게 옷장에서 시신이 발견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조사하다 보니까 과거에 여자친구를 죽인 적도 있는 거야. 4개월 전에. 그래서 2건 죽였으니까 연쇄살인 사건. 근데 택시기사 이런 게 좀 처음에 기사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택시기사만 노린 건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자, 검찰의 발표 내용 좀 봅시다. 동거녀 및 택시기사 살인사건 범인 이기영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동거녀를 살해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 결과가 다르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둔기인 렌치를 사용했대요. 그리고 살해 시점은 한 8월쯤으로 추정이 되고, 또한 이기영은 살해 다음 날부터 3개월간 지인들에게 동거녀인 척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횟수만 전부 92번이나 됩니다. 그렇게 서현 씨의 죽음은 이기영이 숨겨둔 오랜 비밀이 됐어요. 계속해서 검찰. 통과하던 여성 관련해서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는 게 들었을 때 잘 모르겠잖아요. 쉽게 남의 카드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기영이 이 새끼가 이제 여자친구 죽이고 여자친구의 명의로 나와 있던 그 카드, 여자친구가 쓰던 거, 그걸로 지가 계산했던 것 같아, 이것저것. 거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했습니다. 사망 후 147일 뒤에 알려진 서현 씨의 죽음. 그 사이 계절은 2번이나 바뀌었어요. 그 탓에 많은 증거들은 시간에 밀려 사라졌고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지만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된 최서연 씨의 죽음. 동거녀 살해 사실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지점도 함께 자백한 이기영. 그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서연 씨의 흔적은 왜 발견되지 않는 거냐? 자신의 비밀을 묻는 위치로 대전차방어시설물 92번 포인트를 고집하고 있는 이기영. 그것은 계산 없는 온전한 자백일까? 아니면 음모를 품고 있는 의도된 자백일까? 지난해 크리스마스 새벽 가족이 아파 응급실을 찾았다는 제보자는 그곳에서 마주친 그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안정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제보자래요. 엄청나게 불안해하고요. 소리 지르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자기 살려달라고 무섭다 그래요. 얼굴 양쪽에 코피 났었고요. 눈 쪽이 엄청 부어있더라고요. 새벽 5시 반경 얼굴이 피투성이 된 채 119에 응급실로 후송된 남자. 한눈에 봐도 얼굴은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였습니다. 전날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얼굴만 아는 지인한테 쇠파이프로 얼굴 맞고 물고문 당했대요. 소방대원님 어디 가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저 혼자 있기 무서워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울고 그래서요. 소방대원분들도 못 갔어요. 안타까운 그 모습에 구급대원들도 한동안 그 남자의 곁을 지켰어요. 근데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있던 그 남자가 이기영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오기 약 1시간 전 처음 본 남자 7명과 고깃집을 찾아갔었는데 이 새끼죠. 코주부 이기영. 닷새 전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돈을 갈취했던 이기영은 남성들에게 고기와 술 사주며 성공한 자력가 행사를 했대요. 뭐 하는 거야? 네, 택시기사 명의로 대출금이 한 4,500이고요. 추가적으로 카드 쓴 것까지 하면 5천만 원이더라고요. 살해 후 한 몇 시간 만에 몇 시간 내에 시도했어요. 비밀번호 같은 거는 어떻게 알아낸 건가요? 택시기사 수첩에서 봤다는 거죠.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챙긴 돈으로 가짜 자산가 행사를 하던 이기영은 가게를 나서자마자 돌연 얼굴을 바꿉니다. 시비 붙었네요. 뭐야 왜 이래? 술 취했네. 왜 이래 이 새끼? 또라이야 뭐야 이 새끼 이거. 이유 없이 시비 걸고 막무가내로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 뒤 찾은 응급실에서 또다시 억울한 피해자 행사하며 거짓 연기를 했어요. 그 사이 연락되지 않는 이기영의 집을 찾은 현재의 여자친구는 아마도 작은 방에 들어갔다가 택시기사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피해자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끔찍한 살인자의 민낯을 드러냈어요. 음주운전 누범으로 가중처벌받을 상황을 모면하고자 택시기사가 경찰 신고를 못하도록 집으로 유인해서 살해한 정황을 분명히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이 가중처벌을 결정한 데에는 범행 소요 시간도 한 부분을 차지한 걸로 보인대요. 지난해 12월 20일 밤 10시 7분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이기영은 합의금 주겠다고 택시기사 집으로 유인했지만 피해자가 쉽게 응하지 않은 듯 설득에만 15분이 소요됐대. 15분 동안 가시죠 이랬던 거야. 이기영의 거짓된 호소에 속아서 그를 따라 20여 분의 거리를 이동한 택시기사는 아마도 곧 내려올 생각에선지 택시를 주차장 통로에 세워두고 이기영과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25분 만에 내려왔어요. 이기영이가. 둘이 올라갔다가 이기영이 혼자 내려오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좀 비틀비틀 거리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짧은 시간 동안 살인 계획하고 주저없이 실행했다. 단순히 그거죠. 음주운전 들킬까봐. 동거녀를 살해한 후 4개월이라는 심정 냉각기를 가진 뒤 벌인 이 두 번째 살인은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말해준다. 이 새끼가 지금 보니까 위기의 순간이면은 사람을 죽여서 입막음을 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좀 때리다 보니까 죽었던지 돈이 필요해서 여자친구를 죽였던지 좀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유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이 새끼 범행 방식이.
택시기사의 죽음과 달리 범행 동기와 그 내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동거녀 최서연 씨의 죽음. 이기영은 말다툼 중 홧김에 던진 렌치에 맞아 서연 씨가 급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둘만의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던 걸까?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가 보기에 처음엔 이기영에게 동정심을 느꼈대요, 서영 씨가. 피부관리실 하는 분인데 이분이. 최서연은 이기영을 되게 불쌍히 하면서요. 원래 이기영이 좋아하던 여자 있는데 집안이 워낙 재력가다 보니까 서로 좋아하지 않는데 집에서 정략결혼처럼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3번 결혼하셨다고. 아빠가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요. 자기 엄마가 누군지도 모른대요. 확인해보니 이기영의 말 중에 사실이라고는 2018년에 결혼했다는 거 하나야. 이 새끼가 주변에 거짓말 많이 하고 다녔구나. 아버지가 2번의 이혼과 2번의 재혼을 했다는 것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도 다 거짓말이다. 자신이 운영하던 매장에 단골이던 최서연 씨와 가깝게 지냈다는 홍주연 씨 말도 들어보면은 항상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조그맣게 인테리어 하는 게 아니라 건물 인테리어 아예 통으로 들어가는 인테리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기영을 건실한 사업체 운영하는 CEO로 알고 있었대요. 이런 새끼가 보통 무직자거든요. 자기 사회적 위치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는 새끼들이 직업으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냥 뭐 조그맣게 장사해요. 이런 것도 아니야. 굉장히 구체화해서 말한다는 거야. 이기영이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이기영이 좀 지착이 심했어요. 감시가 심했어요. 그래서 네일 아트 하는 동안 계속 전화를 해요. 나중에는 샵까지 데리고 왔어요. 이기영이 너무 의심을 하더라고요. 지인들이 직접 확인한 걸로 봐서는 동거 초기 이기영이 생활비도 주고 고가의 선물을 한 건 사실로 보인대요. 서연씨가 믿었던 이기영의 모습 중에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자, 이웃집 있는데 그 건물이 다 이기영 할머니 건물이에요. 할아버지가 여기 공무원 생활하실 때 사놓으신 거야. 그의 할아버지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던 고위공무원입니다. 실제 이기영의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도 결코 적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성실하게 살아온 가족들이 실제 재력이 상당한 건 맞아. 근데 이 새끼 이기영 이 새끼는 가족들에게 좀 외면당했다는 거지. 좀 내놓은 자식이었나 봐. 이기영의 거짓말은 오직 자기를 포장하는 방향으로만 진화했습니다. 군에서 부사관으로 생활하던 중 여러 번 음주 단속에 적발됐었대요. 그래서 1년 6개월간 육군 교도소에 수감된 뒤 강제 전역당했습니다. 전역 후 짧은 머리 탓인지 레파토리를 바꾼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유도체육관 취미로 같이 다녔거든요. 이기영이 처음 자대 왔을 때 유도하다 왔다고 했거든요.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갔었다. 뭐 태릉 선수촌에서 이제 운동도 하고 자기가 무술을 배운다. 뭐 경호 관련 쪽에서 일한다. 막 이랬거든요. 청원경찰이라고도 했어요. 2018년 결혼한 뒤 일용직으로 일하던 그는 이것 봐요. 이런 새끼들이 직업이 변변치가 않습니다. 거의 무직자에 가까운 새끼들이 직업 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해. 그리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고 지인들에게는 자기가 큰 자전거 창고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도 했다. 자, 여기에 권일용 교수님, 이기영의 성향을 보면 즉흥적으로 자기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사회적 지위와 또 경제적 능력과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뤄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자기 혼자 거기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2018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11개월 뒤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를 하다 적발됐어요. 그리고 1년간 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새끼 직업이 뭐겠어. 그냥 뭐 일용직이지. 그래서 인력사무소 사장도 만나보는데 왜 그동안 연락도 없었냐?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뭐 사업을 내가 일을 했는데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깐 교도소를 갔다 왔다고 그러는 거야. 아무런 노력도 없이 스스로를 한 업체 CEO로 포장을 했어요. 전문가들은 이기영이 서연 씨에게 반복적으로 해왔던 거짓말을 들킨 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살해했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그가 들킨 거짓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새끼가 뭐 거짓말 들켜서 여자친구를 어떻게 할 만한 게 뭐 돈 문제 아니면 여자 문제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자,
지난해 4월 27일 서현 씨가 마련한 자리에서 이기영을 처음 만났다는 박지수 씨. 이거 2022년 4월입니다. 박지수. 남자친구 소개시켜준다 그래서 모인 거거든요. 서현 언니 집에서 한 잔 더 하자고 자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전에도 최서연 씨의 아파트를 방문한 적 있다는 지수 씨. 근데 그날 본 집안 풍경이 이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이후 함께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 새벽에 눈을 떴는데요. 그때가 새벽 4시 넘었나? 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막 소리 지르고 서연 언니 목주위가 이렇게 좀 빨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기영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로 업어치기 하더라고요. 이 새끼 뭐 유도를 하긴 했나 보네. 진짜. 서현 씨의 목을 조른 듯해 이를 말리자 갑자기 지수 씨에게 유도 기술을 썼다. 게다가 그래도 잡고 있으니까 고개를 확 돌려갖고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뭐 무는 건 또 뭐야? 뭐 씨발 뭐야 좀비야? 그날 이기영에게 물린 손가락은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아끼던 동생이 이기영 때문에 피해를 입자 보상을 약속했던 최서연 씨. 이 하얀 게 이제 그 사망한 살해당한 최서연 씨죠. 자, 근데 웬일인지 보상금 지급을 자꾸만 미뤘다고 합니다. 이게 이기영이 보낸 거 아니야? 씨발 그 뒤로? 무척이나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사망하기 보름 전에도 돈 문제가 꼬였다며 사정을 알려왔던 최서연 씨. 언니가 지금 돈 꼬인 문제가 있어서 너한테 진작 줘야 할 돈을 못 주고 있어. 손가락을 다쳤던 그날 이기영과 서현 씨의 대화를 들었던 지수 씨는 둘 사이에 돈 문제가 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서현 언니가 이기영한테 너 나한테 3억 줘야 되는 거 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기영이가 준다고 안다고 누가 안 준다 그랬어? 이러더라고요. 서현 씨 소유의 집 앞에 붙어있던 우편물 도착 안내 메시지들 발신인이 다 법원입니다. 확인해보니까 카드사 3곳에서 카드 대금 미납으로 서현 씨의 집을 가압류했어요. 그게 10월입니다. 카드사 가압류 시점은 두 사람 사이에 돈 문제가 불거진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아닐까. 돈 문제로 죽인 건가 진짜? 자, 이게 변호사는요. 1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전에도 채무 이행 독촉을 했겠죠. 상환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법적 조치하겠다고 충분히 알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법적 조치 가압류를 들어가게 됩니다. 일적이는 않지만 미납 시점으로부터 통상 3개월 이후에 가압류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기영 이 새끼가 여자친구 카드를 쓰고 다닌 건가? 카드사 독촉이 시작됐을 때 7월 서현 씨는 어쩌다 큰 빚을 진 건가 어쩌면 답을 알 것 같다는 인물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동건의 최서연이 있잖아요. 제가 친척이에요. 마지막에 연락한 게 여름 되기 전이었을 거예요. 저한테 돈 3천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상가의 뭐 건물 때문에 돈이 좀 뒤늦게 나온다고 나를 석 달만 쓰게 해달라고 그 소리는 문자로 했어요. 메시지로. 3천을 빌리려고 했다. 아마도 이기영은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서현 씨를 속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기영 이 새끼 이거 그거네. 여자 등 쳐먹고 사는 새끼네. 들러붙은 거네. 기생하는 거네 지금. 다 빨아먹고 버리려고. 근데 자기가 고소당할 상황이 생겼거나 약간 그런 쪽이 좀 의심됩니다. 범행 동기가. 그러니까 그냥 입막음용으로 신고당할까봐 죽인 게 아닌가 싶어요. 한 번도 자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돈을 빌려가고 그런 게 없었어요. 보고 싶으니까 와라 했는데 알겠다고. 그 차가 나오면 새 차 나오면 언니 집에 놀러 갈게. 그 사람이 사준다 그런 소리는 했었죠. 이기영이 분양받았다는 상가 그리고 서현 씨를 위해 계약했다는 고급 차량 현실에는 없는 허구의 얘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서현 씨와 동거 초기에 그가 쓴 돈도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이기영 지인인데 전처가 이기영이 교도소 가 있는 동안 카페 아르바이트 하면서 1,500만 원인가 천 얼마 벌었는데 자전거 사업한다고 달라 그랬던 거예요. 야, 이 새끼 뭐 안 되겠네요, 진짜. 이기영 이 새끼. 그냥 모냥 빠지게. 살인도 살인인데 애초에 마인드 자체가 존나 핫타치 남자예요, 진짜. 개씹 하남자. 사건 발생 5개월여 뒤 시작된 수사. 대부분의 흔적은 이미 이기영에 의해 지워졌겠지만 안방 벽면에 미세하게 남아 그늘의 흔적이 있어요. 벽면에 뿌려진 비산 혈흔을 분석한 결과 이기영이 피해자 머리를 렌치로 10회 이상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해 시점은 지난해 8월 3일
그날 이후 서현 씨와 만나거나 통화한 사람이 없어요. 시신 6일 시점은 살해 다음 날인 8월 4일로 추정됩니다. 이유는 기지국 수사를 통해 지난해 8월 4일 밤 시간대에 서현 씨의 휴대전화가 집에서부터 공릉천 쪽으로 이동하던 중 꺼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피고인은 범행 후 수일이 지나 인터넷에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을 수해 검색했는데 피고인이 시신 유기 장소라고 주장하는 공릉천에 실제로 피해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러나는 정황들은 서현 씨가 이기영에게 살해됐음을 말해주지만 밝혀진 증거들만으로는 서현 씨의 죽음을 인정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쵸? 우연의 일치라고 하면 그만이야, 시신이 없는 이상. 검찰은 동거녀 사건에 있어서 이기영을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한마디로 핵심 증거는 빠진 채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동거녀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 시신 매장 위치도 함께 고백했던 이기영은 여러 차례 수색 현장에도 동행했어요. 그의 손짓 하나마저 놓치지 않고 경찰이 꼼꼼히 수색했습니다. 근데 왜 여전히 성과가 없는 거냐? 여기에 권일영 교수는 시신이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증거잖아요. 자기 말 한마디로 지금 수많은 수사기관이 움직이고 있고 국가기관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살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오직 나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오만함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씹새끼 지금 즐기는 거야 이거 개새끼가. 지 말 한마디에 경찰들이 막 엄청 막 진지한 표정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겠냐 이 새끼 눈에서는. 즐기는 거죠 이 개새끼 이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매가 약이에요 진짜. 진짜 뒤지게 맞아야 됩니다 이런 애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지만 80년대였잖아요? 이 새끼 5분 만에 불어요 진짜. 지하실 끌려가가지고. 이런 애들 맞아야 돼. 너는 진짜 운 좋은 줄 알아 기영아. 사실 이기영이 처음 자백한 시신 유기 장소는 대전차 방어시설물 위치가 아니라 그곳에서 직선거리로 1.5km 더 상류 쪽에 있는 램프 A교 부근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동거녀 최서연 씨가 가출했다고 우기던 이기영은 경찰이 차량에서 발견한 혈흔과 서연 씨의 신분증을 제시하자 동거녀의 시신을 램프 A교 인근 강물 속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던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추운 겨울 공릉천 물속을 일주일간 경찰이 수색했어요. 이런 걸 즐기는 거지 이 새끼가 지금. 근데 검찰 송치 하루 전 돌연 그가 시신 유기 장소를 바꿔. 두 번째 자백에서 그는 위치만 번복한 게 아니라 시신을 유기한 방법 자체도 이전과 전혀 다르게 진술한 겁니다. 그는 대전차 방어시설물 92번 포인트로부터 크게 3걸음 정도 떨어진 위치에 동거녀 시신을 매장했는데 이것에 담아 묻었다고 말을 바꿨어요. 차량에 루프백을 가져와서 여기 넣어 유기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루프백 천으로 되어 있는 거 방수제재 그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차량의 지붕 위에 장착해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루프백. 혹시 방수재질의 루프백이 시신 발견을 지연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미국 테네시주의 법인 인류학 시설은 시신을 기증받아 부패 과정을 연구해 시체 농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시체 농장의 첫 한국인 연구원이었던 정양승 교수의 의견은 어떨까? 루프백이 방수 재질이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거의 관에 묻은 경우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부패 양상이. 그렇게 에어 포켓이 확보된 경우에는 부패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데바 도그라고 해가지고 개 있지 않습니까? 동물을 이용해서 탐색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루프백 안에 남은 산소 때문에 그냥 땅속에 매장된 것보다 부패가 빠르다. 산소와의 접촉으로. 하지만 이기영이 지목한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전차 방어시설물 근처를 수색한 지 5일 만에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혔어요. 시신 유기 시점 이후 내린 큰 비로 대전차 방어시설물 근처에 매장돼 있던 시신이 공릉천 하류로 유실됐을 가능성도 한번 살펴보기로 했죠. 이날 제작진과 만남을 약속한 인물도 경찰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공릉천 주변의 유해 식물을 제거하고 꽃밭을 가꿔온 공릉천 지킴이 지난 여름
공릉천 주변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대요. 이분이 이제 지킴입니다. 이 직업인가? 이거 뭐 임명이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셀프인 거야? 뭐지 모르겠네. 공릉천 지킴이로 소개를 하네. 여기다가 심어놨던 거예요. 밑에다가 다 이렇게 싹 콘크리트 해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게. 그게 떠내려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작년에 이 폭우 통제 끝나고 내려와 보니까 이 표지판이 없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단단히 고정되어 있던 표지판이 큰 비로 불어난 공릉천 물에 쓸려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대체 물살의 힘이 얼마나 셌던 거냐. 사라져버린 표지판을 발견한 건 원래 위치에서부터 공릉천 하류 쪽으로 50m 떨어진 곳이었다고. 10년간 공릉천의 꽃밭을 가꿔온 그는 자신의 경험 하나를 덧붙입니다. 공릉천 전체는 대부분 뭐로 이루어졌냐 하면은 갈대와 억새로 이루어졌다 이거야. 실제로 이 갈대와 억새의 뿌리를 제거하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이 장비가 들어와서 전부 밀어낸 곳들이라 이거야. 뿌리가 그만큼 강하다 이거야. 삽으로 작업을 못한다 이거야. 평소 수심이 깊지 않은 하천이지만 큰 비가 오는 여름에는 그 수위가 급격히 상승된대요. 이렇게 물난리가 났었구나 여기에. 엄청나네. 특히나 하천 주변에 억새들이 사람 키를 넘길 정도로 무성하게 자란다. 억새 뿌리 뻗어나 있는 땅을 파고 루프백 채에 시신을 매장했다면 깊이는 팔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얕게 묻혀 있을 테니까 이 정도의 비면은 떠내려갔을 수도 있는 거다. 당시 공릉천의 날씨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시신 6위가 추정되는 지난해 8월 4일 이후 10mm 이상 비가 내린 날은 5일 정도인데 8월 8일, 9일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다. 대전차 방어시설물 인근에서 루프백 채에 시신을 매장했는데 나흘 뒤 이틀간 내린 큰 비에 시신이 유실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공릉천 하류는 한강으로 이어진다. 실제 루프백이 한강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다. 수중지문 감식 최고권이자 윤광상 경감 어떻게 생각하냐? 한강에서 발견되는 변사체의 신원 확인을 전담해 오신 분이래요. 깊게 땅속에 매장했어도 그 급류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파져가지고 유실될 수도 있고요. 근데 한강으로 만약에 유입됐으면 우리가 100% 지금 신원 확인 다 했기 때문에 다 남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상남자, 이건 어린이 추정. 이것만 이제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지난해 한강에서 발견된 변사체 중 북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된 아이 시신 제외하고는 전부 신원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루프백이 발견되지 않은 채 한강에 있을 가능성이 없냐? 워낙에 공릉천과의 한강이 거리가 있고 또 중간중간에 차단될 수 있는 이 세로로 쇠창살식으로다가 이렇게 부유물들 걸러지게 하기 위해 그것을 해놨어요. 이기영이 시신 매장 위치로 지목한 대전차 방어시설물에서 한강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한 6.5km 된대요. 그 사이에 영천 배수 관문이 위치합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이 관문에 달려있는 수문이 전부 35개. 문과 문 사이 촘촘하게 자리한 기둥들 때문에 부피가 큰 물체 여기를 통과하기 어렵다. 시신 매장 시점 나흘 뒤 지난해 8월 8일 큰 비가 내리면서 35개의 수문을 모두 열었던 영천 배수관문. 혹여 루프백이 관문을 통과했더라도 한강 직전에 위치한 교각의 하부 구조물에 걸렸을 거라는 게 윤 경감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한강을 수색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 배수관문에서 나온 물이 한강으로 유입되는 그 최초의 그 걸러지는 이게 있는, 설치되어 있는 여기만 보면 되는 겁니다. 실제 유통되고 있는 차량용 루프백의 크기와 부피는 상당한 규모다. 누구보다 공릉천 물속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인물. 복잡한 설명 대신 눈으로 보여준 대답. 그것은 공릉천을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는 고기잡이용 어망. 꽤 촘촘한데요. 그렇지, 이거 물고기 잡는 거니까. 어망 놓는 그 시기가 언제쯤이세요?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특이하게 여자분이 나갔네요, 취재를. 보통 남자였거든? 보통이 뭐야? 내가 그 알 봤을 때는 거의 다 남자였던 것 같아. 또 신선한 그림이네. 어망은 시신 매장 지점과 한강 사이 구간에 설치되어 있어요. 루프백이 한강 쪽으로 흘러 내려왔다면 이미 어망에 걸려서 발견됐을 거라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방수 재질이라도 이미 습기를 머금었기 때문에 가라앉았을 거고, 이 바닥으로 이 뻘이 끈끈한 데서 이렇게 직선으로 여기 밑에까지 내려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루프백이 하천으로 유실됐어도 무게 때문에 멀리는 못 내려간다. 가면서 가라앉을 거다. 그리고 뻘이 있기 때문에 강바닥에서 이동하지는 못했을 거다. 그러면은 이기영이 묻었다는 곳 근처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거다. 정말 그럴까? 이기영이 시신 6기시 사용했다는 루프백이 방수 재질이에요. 방수 특성 때문에 물에 잘 뜬다. 그렇다면 이 루프백의 피해자 무게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냥 뜨지 않을까요? 그냥 뭐 튜브 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지. 실험해봤어요. 근데 시작과 동시에 가라앉는다네? 물이 들어가는 건가? 좀 잠기면? 떠보지를 못한다는데? 의외네요. 폴리에틸렌을 가공해 방수 기능은 물론 그 형태가 유지되는 3D 루프백도 3분을 넘기지 못한다. 뭐 어쨌든 예상과 다르게 뜨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실험 자체가 사실 무의미할 수도 있는 게 이기영 새끼가 애초에 굉장히 거짓말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거짓말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용량에 따라서 가라앉는 데까지 루프백도 시간차만 있지 다 가라앉는다. 매장됐던 루프백이 폭우로 인해 공릉천으로 쓸려 들어갔어도 금세 가라앉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신 찾기 위해 루프백이 이후 얼마만의 속도로 이동했는지 알아야 한다. 시신 6이 나흘 뒤 8월 8일 큰 비가 내렸던 공릉천. 하천의 도로가 잠겼을 정도다. 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와, 물난리가 무섭네 진짜. 이렇게 변해버리네. 공릉천의 겨울 수위가 2m. 문제는 당시 대전차 방어시설물 부근의 수위와 유속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파주 지역에 흐르는 공릉천의 길이는 16km. 하지만 한 군데인 교화교에서만 측량이 이루어진다고. 현재로서 알 수 있는 것은 6.2 시점으로부터 나흘 뒤 내린 비로 이 교화교의 수위가 5.81m까지 올라갔다는 사실뿐이다. 빈칸으로 남겨진 대전차 방어시설물 쪽의 상황, 어쩌면 그 정보를 추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중요한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과거 강수량을 실측한 자료와 큰 비가 내린 빈도를 기반으로 공릉천에서 큰 홍수가 날 것을 대비한 예측 데이터가 존재하다. 다행히도 이기영이 지목한 시신 6위 지점도 포함되어 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뭐 몇 미터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방송 분량 때문에 그냥 억지로 실험하는 느낌이고요. 넘길게요, 이 부분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어볼 만한 얘기가 딱히 아니에요. 방송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범인만의 전유물인 범행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기영의 말을 너 그 당시에 뭐 했어? 얘가 하는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이 새끼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야. 신뢰감이 전혀 없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을 바탕으로 검증을 해보는 게 지금 전부인 건데 그게 또 쉽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동거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게 이상하다. 무게 때문에 이제 뭐 루프백에 가라앉았다 해도 시신도 꼭 한 번을 거치게 되는 부패 부육이라는 게 있어요. 가스 차니까 몸 안에 가스가 생기는 거야. 세균 번식으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몸이 빵빵해져. 안에 공기가 차니까. 그래서 뜰 수가 있어요.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부패되면은 이제 그 구멍도 뚫려버리면서 가스가 빠져나오겠죠. 그 부유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뜰 수 있다는 거죠. 루프백에 담겨서 깊은 물속에 가라앉은 경우에도 이 부패 부유기를 거칠 수 있느냐. 만약에 루프백에 물이 들어찬 경우에 그래서 더 이상 에어포켓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안에서 시신이 부패하면서 몸속에 부패가스가 차면서 아마 루프백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정도의 충분한 가스가 형성이 됩니다. 이기영은 동거녀 살해한 다음날 시신을 루프백에 담아서 공릉천 강가에 매장했다고 주장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일관되게 하고 있어. 그리고 나흘 뒤에 내린 큰 비로 하천을 쓸려갔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시기적으로 하천 유실 당시 시신은 부패 부유기에 접어든 만큼 루프백이 떠올랐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루프백 안을 쇠구슬로만 채우면 알 수 없는 원리 때문에 무게도 상당하면서 안에 산소를 담고 있는 공기통을 이용해 부패 부유기의 원리를 알아볼 생각이다. 시신의 무게만큼 공기통을 채운 루프백들은 어떤 결과를 보여주냐? 물에 뜬 상태로 유지한대요. 똑같은 무게에도 부피랑 밀도가 다르면 물에 뜬다. 루프백에 물도 찼는데도 뜬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충분히 물에 떠올랐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럼 발견되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냐? 인데 안 나왔잖아 결국. 그럼 뭐야, 결국 이기영 이 새끼 이거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다. 근데 또 만약의 가능성을 또 생각해 봐야겠죠. 부패 부유기가 생략됐을 수도 있다, 시신이. 왜냐? 만약에 그 시체를 절단했다든지 분리했다면 부패가스가 덜 차겠죠. 그래서 아마 떠오를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방에 넣어가지고 과연 들고 이동했을까? 시신을 순했을 가능성이 꽤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범인의 마음을 읽어보면 이동이 용이하고 발각이 덜 됐을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했을 거라고 한다. 또한 동시에 동건녀의 시신이 이기영이 지목한 위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매장되거나 유기됐을 수 있어서 하천으로 유실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게다가 루프백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그의 주장도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 그죠? 유튜버 표창원씨, 이기영의 주장에 따른 1차 유기 장소 혹은 2차 유기 장소, 그곳과 가까운 곳에 시신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 양반은 언젠가부터 굉장히 뻔한 소리만 하는 것 같아. 아니 이거 솔직히 이 말이 지금요, 보세요. 이분이 뭐 프로파일러로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신뢰감이 생길 뿐이지 내가 뭐 할 법한 말이기도 하거든요. 별로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이? 언젠가부터 자꾸 이러더라고. 동건녀 살해 후 큰 비가 오고 나면 변사체 발견을 검색했던 이기영. 근데 날짜상 봤을 때 이 새끼 땅에 묻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스스로가 남긴 흔적들을 볼 때 동건녀의 시신은 공릉천 주변에 매장이 됐거나 하천가 주변의 시설물 등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가 매장 장소로 지목했던 대전차 방어시설물 92원 포인트, 그곳을 범인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이해하기 힘든 점이 드러났어요. 그가 말한 유기지점 맞은편에 낚시꾼이 앉아 유기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잉? 공릉천 낚시꾼? 이쪽에는요, 제 생각에는 없어요. 낚시꾼들이 여기 항상 있어요. 상주에. 항상 상주에요. 여름에는 더 많죠, 지금보다. 대전차 방어시설물 인근은 대여가 잘 낚여서 낚시꾼들에게 포인트래요. 현장을 잘 아는 이들에게 더욱 또렷이 보인다는 이기영의 거짓말. 하다못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람이 없어요. 낚시 금지 구역이니까 사람이 다니지도 않아. 길도 없어. 그러면 진짜 유기할 것 같으면 거기다가 집어 던져 놓으면 1년 365일 거기 있어도 발견할 사람이 없어요. 공릉천이 일부 구간만 낚시가 허용이 된대요.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파주 토박이 이기영이 하필 낚시가 허용되는 구간의 초입을 유기 지점으로 골랐을 가능성이 있느냐? 오히려 반대여야 하지 않냐? 그지? 금지 구역에 묻어야지 아무도 안 갈 테니까 발견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이 새끼 의외로 시신 유기 지역. 근데 여기서 좀 약간 미묘한 게 금지 구역에서 막 유기 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일단 이기영의 범행 장소를 보면 같은 장소에서 두 번의 살인이 났고 또 은폐가 일어났다고 하는 특성으로 볼 때 친숙한 장소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그것은 공릉선 중에서 낚시 금지 구역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 장소를 안전한 장소라고 확신할 만큼 한때 그곳에서 무슨 이유에선가 또 오래 머문 적이 있을 이기영. 수소문 끝에 과거 공릉천 주변에서 농수로 공사했던 시기에 이기영을 고용했던 업체를 찾았습니다. 한 2018년 정도쯤에 이기영이 일했겠네요. 2019년도에는 여기서 일하지 않았고요. 이기영이 원래는 배관공이 아니고 보통 인부, 잡부로 왔다가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오래 일했던 거네요. 2년 정도 일했어요. 2년 정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농수로 공사에 참여했었다. 그가 머물렀던 공릉천 주변 현장은 어디쯤이냐? 말레이시아교. 네, 요 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희 농사 구간이 이 라인이었어요. 그 고속도로는 나중에 생겼으니까요. 이기영이 농수로 공사했다는 장소를 직접 확인해 봤어요.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 여기가 낚시금지 구역이다, 지금. 이기영이 일을 할 당시 없던 신공릉천교. 농수로 공사는 주변부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기영에게 이런 지명이 익숙했을지도 모른다. 신공릉천교가 건설이 됐지만 파주 토박이들은 여전히 이 일대를 말레이시아교, 말레이시아 교차로 쪽이라고 한대요. 이기영에게도 이게 좀 익숙했을 수가 있죠. 과거 이기영이 농수로 공사를 한 위치 또한 낚시가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고, 게다가 말레이시아 관련된 지명이 존재하는 이 장소를 유심히 보는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새끼예요. 이기영. 시발놈이 무슨 약간 분위기 있는 척 하는 게 좀 킹받네요. 저 머리 파마하고 막 저 안경 족 같은 거 쓰고. 병신이. 자, 키우던 반려견을 애견 호텔에 나흘간 맡겼다. 단골로 다녔던 이 매장 직원들은 동거녀 최서연 씨와 관련해 이기영으로부터 자주 들은 말이 있대요. 50대. 이 새끼 동거녀가 50대예요? 50대 여자 만났어요, 이 새끼. 동거녀가 말레이시아에 가 있다. 말레이시아에 가 있어서 자기가 부인 만나러 말레이시아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 9월에 부인 만나러 말레이시아 간다고 저희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 뭐 거진 파악이 된 거네요, 사건이, 정황이. 서현 씨가 이미 살해된 시점에 그녀가 말레이시아 갔다고 말해온 이기영. 그의 이런 거짓말은 꽤나 일관했던 걸로 확인됩니다. 실제 이기영의 목소리로 통화된 내용도 있다. 한번 들어봅시다. 유치원 좀 시작하려고. 내가 말레이시아 한 3주 정도 가야 돼서. 뭐 별 내용은 없는데 말레이시아를 많이 말하네. 하필 그는 동거녀 최서연 씨의 행선지를 말레이시아로 외정한 거냐. 거짓말 중에는 사실과 거짓이 늘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신의 부와 재력에 대해 건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거짓말이죠. 근데 자신의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소유의 건물이 있어요. 토지도 상당합니다. 자기가 뭐 국가대표가 될 뻔했다든지 그건 거짓말이지만 실제로 유도 수련을 했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완전히 100% 거짓말만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사실 속에 거짓말을 더 많이 넣었을 뿐인 거야. 일관성 없는 말은 쉽게 의심받게 됩니다. 거짓말이 탄로나는 걸 막기 위해 거짓말 사이에 사실을 좀 끼워 넣었던 거다. 그런 습성을 고려해 볼 때 그가 최서연 씨의 행방과 관련해 말레이시아를 언급한 점은 중요해 보인다고. 그렇게 보자면 첫 번째 동거녀 살인에 대해서 이기영이 한 얘기는 자신의 습관에 따라 일단 거짓말을 쫙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시기 사이에 이기영의 차량 이동 흔적 혹은 방문 흔적들이 그렇게 예상되는 이기영의 컴포트 존에 포착된다면 그것에 중심적인 수색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끝납니다, 방송은. 그러면은 그 말레이시아교 그 근방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자, 뭐 재판이 있었어요. 연쇄살인으로. 1심 법원이 무기징역 내렸습니다.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30년간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했고요. 최서연 씨는 발견이 아직도 안 된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지만 80년도 같았으면요 금방 해결됩니다. 뒤지게 맞고 이 새끼가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새끼는 내가 약인데 때릴 수가 없습니다. 2024년은 그게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맞아야 나는 병이거든요. 이 새끼 이거 허세충 이런 거. 아무튼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래서 시신이 안 나왔잖아요. 이 새끼가 이게 2023년도에 지금 연쇄살인 사건 기사가 났다니까 이 새끼 때문에. 이게 진짜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요즘에. 대단한 새끼다 진짜. 미친 새끼. 이 머리랑 이 스타일링이 좀 짜증나네요. 좀 마치 여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기 있을까를 꽤 나름 연구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그게 짜증나. 그 사고방식이 좀 약간 재수없는 스타일이에요. 저랑 어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말 나온 대로
말레이시아교 그쪽을 조사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경찰이 뭐 이걸 몰랐겠어요 이런 거를 해보지 않았을까 진작에 수색을 그 알이야 뭐 의심될 만한 내용들을 방송해줄 뿐인 거고 와 이 손가락 문 것도 존나 신기하다 이 새끼 이게 원래 범죄자들 깜빵 들어가고 이러면은 범죄자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 이수정 교수라든가 좀 만나러 가요 주기적으로 그러면은 이기영도 만나본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프로파일러로 불리는 사람 중에 뭐 어떻게 분석이 잘 안 되는 건가? 뭐 얘기가 좀 없죠, 그죠? 아니 이기영 이 새끼가 나이가 한 30대 초중반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50대 여자 옆에서 빨대 꽂으며 살다가 뭐 돈 문제 생기니까 죽이고 그랬던 건가 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 시신을 어떻게든 찾아야 사건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나 보네요. 말레이시아교 다시 한번 좀 수색해봤으면 어떤가 싶네요. 이번 그알 리뷰는 1337회였어요. 여기까지고 자백속 음모 파주 연쇄살인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미스터리 한 거는 이제 시신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 같고 연쇄살인 사건이에요. 지금은 연쇄살인 나기 진짜 힘들거든. 시신만 나오면은 금방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혐의 성립이나 뭐 그동안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그거 하나가 문제네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방송 리뷰해 볼게요.